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건축자재로 쓰다가 남은 9mm 합판이에요. 이걸로 아주 거나하게 큼지막한 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만든 밴딩 집성판으로는 아직 뭘 만들지 모르겠네요. 80cm 지름의 정방형 원을 만들 거니까 여분까지 넉넉하게 81cm로 재단 쳐줍니다. 사방 모서리에서 중심이 되는 곳을 표시하면 정중앙을 파악하는 건 간단하고요. 반지름 길이에 맞춘 나무 토막으로 컴퍼스를 대신하도록 하죠. 일단 러프하게 외곽을 정리해 줍니다. 테이블소로 원형을 다듬을 건데 테이블소로 자를 때는 여분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사고 위험도 있고 테이블소 날 끝에서 정확히 반지름이 되는 곳에 맞춰서 높이를 보강하고 고정해 줍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너무 순조로운 게 좀 불안하네요. 정교하게 맞춰둔 나사에 정교하게 맞춰둔 나무판에 중심을 꽂아주고 나서는 사정없이 돌리는 겁니다. 테이블 소나를 아주 조금씩 위로 올리면서 돌려야 해요. 한 번에 확 가려고 하다가는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널찍하게 원을 만들어준 다음에 조금씩 폭을 좁히면서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 나가야 하죠. 테이블 소나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킥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 여유를 갖고 집중만 잘 해주면 크게 위험한 작업은 아니에요. 두 장을 한 번에 작업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사이즈가 다르지만 날을 위로 들어 올릴수록 사이즈가 맞아지게 됩니다. 사이즈를 맞춘 뒤에도 겁나게 돌려서 혹시 모를 약간의 틀어짐도 정리해줘야 하죠. 외곽 라운드 작업은 이렇게 간단히 완성입니다. 아니 근데 좋은 장면에서 꼭 저 팔이 아직은 두 장을 고정해준 실타카를 안 뽑았습니다. 안쪽까지 한 방에 잘라보려고요. 문제는 내부죠. 이 직소로 그어버리자니 틀어질 게 뻔하죠. 언젠가 다른 유튜버 영상에서 보니까 이걸 바닥에 고정해서 커팅 작업을 하던데 그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덮어놓고 구멍을 하나 뚫어줬습니다. 12mm인데요. 이렇게 직소날은 잘 드나들 수 있죠. 직소는 먼저 태고합판으로 바닥을 붙여줬습니다. 테이블 바닥에서 낑낑대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해놓고 피스만 후다닥 박아버리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 실리콘을 두툼하게 발라서 1차적으로 고정해주고 클램프로 위치를 잡아서 굳혀줍니다. 거기에 미리 맞춰둔 구멍에 나사를 박아서 완전히 고정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태고합판 주변에 피스 구멍을 왕창 내줍니다. 여기에 전부 피스를 박으면 짱짱하게 고정될 거예요. 이제 이걸 구멍에 맞춰서 쏙 집어넣고 피스를 왕창 박아줍니다. 어느덧 40대 중반을 바라보다 보니까 몸을 뒤집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드네요. 자주 뒤집어 버릇해야 하는데 어디 그럴 일이 있나요? 운동 부족입니다. 테스트 해봤는데 구멍이 너무 좁은 것 같죠? 날이 움직이면서 마찰이 심하네요. 다시 홀소로 구멍을 널찍하게 뚫어주고 모서리는 둥글게 갈아줍니다. 하는 김에 아래쪽도 갈아주고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줬고요. 테스트 해볼까요? 이렇게 날만 빼내면 그냥 구멍난 테이블일 뿐입니다. 날을 꽂으면 그땐 깡패가 아니고 직소가 되는 거죠. 이 피스를 중심축으로 쓸 겁니다. 피스 윗부분에 나사산이 없어서 회전 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반지름을 맞춰주고 피스를 박아서 표시를 해준 다음 다시 뽑고 작업할 판에 직소날이 들어갈 구멍을 내주고 직소날에 걸어준 다음에 중심축 구멍에 맞춰서 피스를 딱 박아주면 준비는 끝납니다. 참 쉽죠? 자, 돌아갑니다. 아주 수월해요. 쭉쭉 돌아갑니다.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뭔가 좀 불안하다 싶더니만 뭔가 이상하죠? 왜 라운드가 점점 넓어지지? 처음엔 제가 세팅을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근데 반지름이라는 게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중심만 잘 맞춰주면 틀어질 일이 없단 말이죠. 일단은 다시 최대한 맞춰서 끝까지 잘라는 냈습니다. 나중에 알아낸 사실인데요. 직소날이 휜다. 직소날이 점점 옆으로 자빠지면서 원이 점점 벌어졌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잡아보기로 했죠. 형 베어링 비트입니다. 계속 돌려가면서 좁은 쪽에 맞춰서 잘라내다 보면 좁은 폭 기준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해봤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애초에 잘해야지 망쳐놓고 복구하려면 그 개고생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냥 실패한 거예요. 직소날 하나 휘어서. 다시 또 원을 잘라줍니다. 한번 해봤다고 목재 손실을 최소화해서 재단할 수 있게 됐어요. 내부에도 재단선을 미리 그려줬죠. 실타카를 촘촘히 박아서 유격도 최소화해줬습니다. 또 돌려줍니다. 이제 뭐 외곽을 정방형 원으로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네요. 간단히 마무리되고 2차 도전자와 저 끝에 성공의 어머니 되십니다. 미리 그려둔 내부 라인에 맞춰서 대충 5에서 10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줬어요. 직소날이 부하를 받으면서 점점 바깥으로 벌어지는데 그걸 완충해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어머니고 나발이고 일단 저리 좀 가시고 다시 직소날을 장착해줍니다. 이번엔 잘 돼야 될 텐데 두려운 반 기대 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일단 시작하면 과감하게 돌립니다. 돌려요 돌려. 확실히
구멍을 뚫어주고 돌리니까 완충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근데 밴드소가 아닌 다음에야 직소날로 단 한 번에 원을 이쁘게 깎는 건 어렵겠더라고요. 이 짧은 거리도 아주 살짝씩 삐칩니다. 저는 밴드소가 없으니까 이걸 정리해주는 것으로 내부 작업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수의 길님이 밴드소가 있던데 이거 하나 작업하자고 대구까지 가기도 그렇고 참, 그래도 미리 작업선을 그어놓은 게 참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간격이 짧아서 틀어짐도 잡아주기가 편하군요. 뭐 다 정신승리의 영역이죠? 남은 건 샌딩 뿐이죠. 뭐 이렇게 나무링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서 위치 표기를 해줘야죠. 몇 가지 나만의 상형 문자를 만들어두는 게 목공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고정해뒀던 실타카를 모조리 뽑아내주면 이렇게 합판으로 만든 나무링 2개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주 보람찹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나무링 2개일 뿐인데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지난번에 만든 곡면 집성판과 달리 목적이 있는 녀석이거든요. 다음 영상은 이 나무링으로 뭘 하는지에 관한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 올리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합판링에 이 레드파인 집성판을 잘라 붙여서 큰 원통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캐틸의 핵심이자 코어 내부 원통이 되는 거죠. 쭉 잘라줍니다. 한 8cm 두께면 될 것 같아요. 길이는 38cm입니다. 끝단을 정리해주고 길이에 맞춰서 대량 생산 들어갑니다. 베어링 둥근 날을 붙여서 모서리를 다듬어 주도록 하죠. 80cm 지름의 원통이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마지막 하나까지 꼼꼼하게 다듬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캠프파이어처럼 정리됩니다. 여기에 불 붙이면 싸우자는 거죠. 반장을 재단했는데 겨우 적어 남았습니다. 이제 이걸 다 붙여야 하는데 중요한 건 직각과 간격이죠. 링에 표기해뒀던 상형 문자를 맞춰서 정확히 그 자리에 발판을 붙여줘야 합니다. 언제나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준 높이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취약하게 마련입니다. 일단은 양쪽에 각각 하나씩 박아서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주고 회전축이 틀어졌나 확인해봐야 하죠. 잘 붙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확실히 수월해집니다. 최대한 빈틈이 없도록 한 장 한 장 붙일 때마다 꾹꾹 눌러서 붙여주고 가끔씩 굴려봐서 틀어짐이 안 생겼나 확인해봐야 나중에 큰 후회가 없겠죠. 원장의 절반을 재단해서 발랐는데 이만큼 자리가 부족합니다. 레드파인은 다 썼으니 별 도리 없이 그냥 파인으로 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레드파인이나 그냥 파인이나 그게 그겁니다. 마지막 한 장은 신중하게 두께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전체적으로 두께가 고르면 좋겠지만 저는 수학을 잘 모르니까 우리 고양이들은 이런 걸로 불만을 품진 않을 거예요. 조립은 완료됐습니다. 굴려봤는데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좀 무거울 걸 예상해서 발판을 12T로 만들었는데도 꽤나 묵직합니다. 링을 9mm 합판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다음에 다시 만들게 되면 태고 합판으로 하든가 18T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은 단순 반복인데 이 뿌듯함은 뭘까요? 개봉한 지 4개월 된 티쿠릴라입니다. 그나마 밀봉을 잘해서 이 지경이나마 유지가 됐죠. 비주얼이 영 아닌데 더듬으면 그냥 굳을 것 같아서 이번에 몽땅 소진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내부부터 발라줬죠. 애초에 티쿠릴라가 목재 마룻바닥 강화제인데 이제야 비로소 원래 제품의 제작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둥근 제작물에 마감재를 발라보는 건 처음인데 확실히 일반적인 육면체 제작물보다는 작업 환경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네요. 바깥쪽을 바르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씩은 틈새가 있는데 그 틈에 티쿠릴라를 촘촘하게 바르는 게 어렵습니다. 다음에 작업한다면 미리 1차 도장을 해서 작업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링에는 조금 두툼하게 발라줬습니다. 9mm로 잘 버틸지 좀 불안하거든요. 휠 부분에 눈물 자국이 생기면 회전하면서 덜컹거릴 테니까 눈물 자국이 생기지 않게 비비고 또 비벼줘야 하죠. 링은 5차까지 발라줬어요.
조금이라도 힘을 더 받으라고. 바닥에 부목을 고여서 바람이 통하게 해주고 건조 들어갑니다. 그 많던 티쿠릴라를 이 원통 하나에 다 발라버렸죠. 도장한 뒤 10분에서 20분쯤 지나면 다시 붓으로 눈물 자국이 생겼나 확인하고 비벼줍니다. 오일이건 페인트건 니스건 이런 도장 제건 액상의 마감제는 10에서 15% 정도 건조가 진행된 상태에서 눈물 자국을 없애주는 작업을 해줘야 깔끔하게 마감되거든요. 눈물 자국은 엄연한 하자이기 때문에 가구를 볼 줄 모르는 분들도 눈에 불을 켜고 눈물 자국만 찾아낸다면 가구점에서 가구를 살 때 가격을 조금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뭔가 바닥을 막고 타르치를 해서 목욕통으로 쓰고 싶기도 하고. 다음 날입니다. 모양은 변화가 없어요. 티쿠릴라를 덧발라주는 작업일 뿐이죠. 머릿속엔 이걸 어떻게 잘 굴릴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최종 마감칠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대로 건조되면 다음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죠. 굴러들어온 아기 고양이가 기대가 큰가 봅니다. 안 됐지만 니거 아니야. 8시간이 지나서 건조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좀 심심하죠? 신분이 직장인이라 한 주에 하나씩 완성하지 못하는 대신 좀 더 퀄리티 높은 가구를 만들어 보려는 거니까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기 고양이는 왜 저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 작업장을 집으로 여길 모양인가 본데 굳이 내쫓지는 않을 거니까 계속 지내겠다면 월세 삼아 영상에 출연시키도록 하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 자, 가자. 아이 진짜.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일전에 만든 원통 바닥에다가 일전에 문짝 수리하고 남은 이 호차들을 대서 캐티를 뱅뱅 돌려보려고 합니다. 쇼핑몰에서 참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바퀴 부분은 영업비밀인가봐요. 공개를 안 하네. 이렇게 깔끔하게 동글동글 깎아서 호차를 딱 올려주면 되겠지 했지만 합판은 마구리면에 피스 박으면 이 꼴이 납니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층 구조로 만들기로 했죠. 18T 한 장으로는 바퀴 두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마킹을 해주고 깎아내줍니다. 그리고 바퀴가 올라가면 간섭이 없어지죠. 바닥에 합판을 더 대서 높이도 맞춰줍니다. 이렇게 양쪽에 피스를 박아서 고정해주면 완성이에요. 총 4세트를 만들었죠. 근데 턱 있는 호차가 3개밖에 없어서 한 개는 턱 없는 호차로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높이가 다릅니다. 이런 건 좀 미리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다 만들 동안 바퀴 크기가 서로 다르다는 걸 눈치를 못 챘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뜰과 톱을 이용해 바닥 쪽을 한꺼풀 벗겨냈습니다. 일단은 높이만 맞춰주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죠. 이렇게 갈아냈고요. 턱 있는 호차 맞대어 보면 틀의 크기는 다르지만 바퀴의 높이는 딱 일치됩니다. 이거 맞추는 거 나름 좀 힘들었어요. 역시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단단하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태고합판으로 바디를 만들어줍니다. 두 바퀴 간에 수평을 딱 맞춰줘야 덜컹거림을 그나마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작업이죠. 바디 2개를 일단 태고합판으로 연결해줬습니다. 각도를 수정해가면서 바퀴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형태를 잡고 나서 최종적인 틀 작업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81cm 원통을 기준으로 바퀴의 각도는 27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거 은근 노하우 공개예요. 모양이 독특해서 처지지 않도록 든든히 받쳐줄 수 있게 만들어야겠어요. 각도에 맞춘 합판을 석장 만들어서 양쪽에 대고 중간에도 하나 받쳐줬습니다. 각도가 틀어질지도 몰라서 합판을 고정시킨 뒤에 부목을 걷어내는 순서로 작업하고 있죠. 실탁하는 박을 때는 편하고 좋은데 삐친 것들 갈아낼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튀면 큰일 나니까 귀찮아도 꼭 보안경 착용하고 작업해야 해요. 드디어 가슴 떨리는 첫 테스트입니다. 원통이 무게가 좀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따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올려놓고 가차없이 돌려줍니다. 잘 도네요. 일단 돌리는 데는 성공했는데 호차의 저항이 꽤 있어서 구리스를 왕창 그리고 주기적으로 발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발걸음 수준의 힘으로 돌릴 수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한쪽 바퀴가 턱이 없는 호차라 빠져버릴까 걱정을 좀 했는데 세 축이 바퀴를 물고 있어서 그런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또 만든다면 턱 있는 호차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캐티를 마누라님이 기르는 터키시 앙골라와 엑조틱 고양이들이 이용할 거지만 작업장엔 길고양이들 뿐이니 이 친구들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좋아해봐.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 자, 가자. 아이 진짜.
말고 먹으면 안 돼. 왜? 아니 정말 진짜. 자 다시 자. 자, 너무 싫어한다. 자, 그렇지? 걸어.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허허. 하나도 안 무서워. 자, 가자. 아우 정말 진짜 아파리네. 있다. 올라가자. 한 번만 뛰어봐. 아이 아파. 한 번만 뛰어봐. 아우 이게 자식. 이리 와. 안 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게 전부인 길고양이들이 이런 품격 있는 운동기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저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라고 정신승리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이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리 와. 아무튼 뭐 돌리는 건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대로 마누라님한테 들고 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냉수 한 잔 못 얻어먹을 게 분명하니까 외장을 좀 이쁘장하게 꾸미는 작업을 추가해야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이 나무가 무엇이냐? 아카시아 집성판 18T 원장 한 판입니다. 아 정말 무거워요. 하드우드는 하드우드입니다. 큰 오염이 없다면 첫 번째 작업은 언제나 반으로 가르는 거죠. 여기서 망치면 원장 한 판 그냥 날리는 겁니다. 원장 한 판을 건 도박이에요. 다음은 미리 계산해둔 설계에 맞춰서 큼직큼직한 재단 작업들이 계속되죠. 플런지 쏘가 있으면 이 과정이 좀 편해지겠지만 지금은 플런지 쏘가 없으니까 최대한 신중하게 하느라 시간을 좀 잡아먹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상용 문자로 여기가 바닥이다 라는 표기를 해주는 거죠.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앞판과 뒷판에 캐튠에 진출입이 되도록 원통과 동일한 크기의 원을 뚫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계산해서 위치를 잡아놨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저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뚫으려니까 위치 잡기가 참 난감하네요.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떠올린 생각을 적용해 보기로 했죠. 회전축 모듈을 먼저 자리를 잡고 호차와 원통이 딱 만나는 점 두 개가 잡히지 않습니까? 이 두 점으로 원래의 기준점을 찾아가 보는 거죠. 먼저 나무로 원통의 반지름 길이에 맞도록 컴퍼스를 만들어주고 그 컴퍼스가 호차와 원통이 만나는 딱 그 점에 중심이 잡히도록 고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원을 그려보면 두 개의 기준점에서 그어진 원이 딱 만나는 접점 한 개가 나옵니다. 이제는 그 접점을 중심으로 삼아서 원을 뺑 둘러주면 이게 바로 제가 만든 원통의 크기이자 정확한 위치가 되는 거죠. 다시 여분을 포함한 사이즈로 원을 하나 더 그려주면 골치 아픈 작도는 끝입니다. 역시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작업을 설계하려면 수학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예체능이랍시고 공부 안 하고 놀았던 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여분을 침범하지 않도록 외곽을 정리해 주도록 하죠. 딱 절반만 따줍니다. 데칼코만이라는 기법을 쓸 거예요. 이름만 복잡하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걸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좌우가 동일한 그림. 이 상태에서 먼저 내부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트리머로 돌리면 깔끔하게 칠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트리머를 테이블에 박아줘야 하거든요. 그게 귀찮아서 직소로 돌려줬는데요. 역시 제일 못 믿어온 게 저의 손모가지입니다. 삐뚤빼뚤하고 여기저기 터져나갔어요. 뭐 별 수 없죠. 다음부터 귀찮은 게 있으면 그 귀찮은 걸 최우선으로 해야겠습니다. 재단된 원반은 아무래도 테이블이 될 것 같죠? 따로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장을 딱 맞춰서 실타카 몇 개로 고정해 놨고요.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평베어링 비트입니다. 이게 나무 복사기예요. 과감하게 돌립니다. 여러 번 할 각오를 하고 비트날을 조금씩 빼가면서 야금야금 파나가는 게 안전해요.
좌우 동일한 캐틸 외판 2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직소로 재단하다 보니 이렇게 파먹은 곳이 두세 군데 있죠. 그걸 베어링 비트로 복제하니까 몽땅 이렇게 파먹어 버렸습니다. 샌딩으로 정리하고 조립을 준비하도록 하죠. 파먹은 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집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 벌어지기 전에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드우드는 터지기 전에 잘해줘야 하고 마누라님은 삐지기 전에 잘해줘야 하죠. 하부는 무게도 있고 균형도 잘 맞아야 해서 피스나 타카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주먹장을 넣어줘야겠어요. 전동 공구로 날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날려주고 끌을 대는 게 그나마 속도를 좀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젠 끌을 대도 괜찮을 것 같군요. 이렇게 무려 3개의 주먹장 암장부를 팠습니다. 뭐 그냥 네모니까 그나마 좀 쉽게 파냈어요. 최대한 원장 한 판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즈에 민감하게 작업하고 있죠. 이제 숫장부를 파야 합니다. 경력이 몇 년인데 아직도 한 방에 일자로 톱질을 못하고 있죠. 기초는 초반에 잡아둬야 두고두고 좋은 것 같아요. 장부 조립 들어갑니다. 저는 빈틈이 전혀 없게 꽉꽉 채우는 장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빡빡하게 장부를 깠거든요. 이게 좀 헐겁게 하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습관이 되나서. 한쪽은 다 넣었고 이제 이어 붙여야죠. 근데 가구 크기가 1m를 넘어가다 보니까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본드가 마를 때까지 장클램프로 조여서 고정해줘야 하죠. 저 멀리 상부에 고정해놓은 건 실타카로 박아둔 겁니다. 틀어지지 말라고 임시로 대놓은 부목이에요. 아랫부분에 이빨이 하나 빠졌죠. 장부를 너무 빡빡하게 깎으면 꼭 몇 군데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약간 헐거운 게 이빨 빠지는 것보다는 나은데 버릇이 잘못 들어서 쉽지가 않네요. 이제 측면 보강을 해줍니다. 이게 어설퍼 보여도 꽤나 중요한 작업인데요. 다 막으면 큰일 납니다. 측면을 다 막아버리면 캣휠이 돌면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이 내부에서 통울림이 되면서 증폭되게 되죠. 엄청 큰 소음 스피커를 만들게 될 수 있어요. 적당히 소리와 진동이 새어나올 수 있는 틈이 있어야 하고 그게 싫으면 애초에 무진동 무소음으로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이과적인 감각은 전무한 데다가 소리를 퍼센트로 분석 쌉 가능한 소리 전문가도 아니니까 일단은 느낌대로 막아보고 훗날 다시 만들 때 노하우로 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상부가 너무 약해 보이죠? 나뭇결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툭 치면 똑 부러집니다. 힘을 받도록 외부에 부목을 추가해야겠군요. 위아래로 나뭇결이 뻗어 있으니까 엇결이 나도록 좌우 결로 맞춰서 부목을 대줍니다. 피스를 안에서 밖으로 박는 이유는 밖에서 보기에 깨끗하기도 하고 그냥 목심 작업을 좀 줄여보려고. 이제 다시 측면판 작업입니다. 역시나 하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완전히 덮지는 않으면서 고양이가 발을 집어넣지는 못하는 그 미묘한 간격이 중요합니다. 저는 1cm로 잡았죠. 너무 좁으면 발톱을 우겨 넣었다가 못 빼는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주먹장 장부 튀어나온 걸 다듬는데요. 주먹장 아래로 암장부가 깨진 게 보이시죠? 다듬는 작업에서 충격과 진동이 깨진 틈을 점점 벌리고 있습니다. 안 다듬을 수는 없고 틈은 벌어지고 이 영상 환장합시다로 가야 하나. 바닥에는 다리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부목을 하나 대줬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진짜 다리를 여기에 붙여야 됩니다. 회전축을 안에 넣어봤는데요. 약간 덜컹덜컹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실리콘을 아주 두껍게 발라줬습니다. 프로토타입이니까 가능한 거죠. 실제 제품화 한다면 우레탄 패드 같은 걸 추가해야겠어요. 모서리는 모조리 라운드 작업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쓰는 가구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사람이 이 가구를 쓰다가 모서리에 찍혀서 아픈 건 싫거든요. 이제 목심 작업입니다. 마감의 시작은 목심이죠. 사이즈답게 목심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목심을 손글로 다듬어내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단번에 대량을 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샌딩입니다. 이렇게 면이 많은 가구는 샌딩을 놓치는 면이 꼭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샌딩 전에 면마다 쉽게 지워지는 연필 같은 걸로 표시를 해둡니다. 화면에 잡히진 않지만 샌딩하면서 그 표시를 갈아내면 그 면은 샌딩이 끝났다는 표시가 되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속담처럼 지금 샌딩을 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게 과연 잘 작동할까라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동작이 필요한 가구는 처음 만들 때 스트레스가 꽤 많아요.
아무리 갈아도 거칠게 남는 모서리는 끌로 얇게 포를 떠주고 손 샌딩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다시 전체 샌딩입니다. 목공은 말이죠, 전신 운동인 것 같아요. 칠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여기서 작업했으면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죠? 왜 그랬을까? 칠은 언제나 내부부터 합니다. 그래야 옷에 안 묻더라고요. 여기서 깨알 정보. 시중에 판매되는 가구 회사의 제품들은 가구 내부에 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몇 번 지나고 나면 가구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마감재를 엄청나게 빨아먹는 마구리면도 우선적으로 칠해야 할 부위 중 하나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칠해주죠. 마감재는 제가 흔히 쓰는 거 티쿠릴라입니다. 이게 제일 만만하더라고요. 가볍게 2회 도장으로 마무리해주기로 했죠. 다시 원장 한 판을 반으로 가릅니다. 한 판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던 계획이 실패했어요. 최상단에 덮어줄 뚜껑을 안 만들었더라고요. 여분이 좀 있게 재단했고요. 하부에 직선으로 정렬해줄 부목을 하나 대놓고 진짜 부목들을 박아줍니다. 이 부목들이 상판을 휘거나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면서 뚜껑을 덮었을 때 위치를 정렬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제 상판을 딱 덮어줍니다. 많이 튀어나왔죠. 베어링 비트로 아래쪽에 맞춰서 샤샤샥 돌려주면 사이즈가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굳이 재단해서 맞추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 편합니다. 사이즈는 맞췄는데 약간 심심하니까 이 베어링 비트로 모서리에 무늬를 넣어보도록 하죠. 이 비트는 사실 저도 처음 써봅니다. 저항이 좀 센데 확실히 8mm를 넘어가는 비트는 트리머보다는 루터로 깎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습니다. 선이 약간 지저분한데 날이 후진 건지 트리머라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손사포로 정리해주고 하부는 잡았을 때 매끈한 그립감을 위해서 400방으로 샌딩해줍니다. 부목되기 전에 할 걸 그랬죠? 상판에도 불도장을 찍어줍니다. 디자인보다는 덮을 때 방향 잘 맞추라고 찍어주는 거죠. 상판도 마찬가지로 티쿠릴라 2회 도포로 마감해줬습니다. 안 보이는 곳부터 칠해준다는 기준에 따라서 뒷면부터 그리고 구석진 곳부터 칠해주죠. 아카시아 집성판은 호불호가 심한 편인데 아카시아 통판은 너비도 이렇게 안 나오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싼 맛에 쓰는 하드우드 입문용 정도일 뿐이죠. 그래도 2차까지 충분히 발라주면 나름 봐줄만 합니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니까 저희 사수님이 던져주고 가신 이 그리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그리스는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처음 뚜껑을 열어봤는데 양도 양이지만 아주 생긴 게 더럽죠. 조금씩 발라줍니다. 사실 그리스가 발려야 하는 곳은 바퀴가 아니고 바퀴축인데 집어넣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떡칠을 해버렸죠. 2-3년은 충분히 버틸 겁니다. 이제 그간의 노고가 뿌듯함을 보느냐 절망감을 보느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감하게 원통을 넣어주고 돌려보는 거죠. 일단은 뿌듯하군요. 배송에 쓸 차량은 카니발인데요. 이게 차만 크지 순환 능력은 정말 꽝입니다. 이거 하나가 안 들어가서 의자 접고 땡기고 가구 눕히고 아주 난리 부르스였어요. 놀러 다닐 때 불편해서 봉고 트럭을 팔고 카니발을 장만했는데 정작 배송에서 골치가 아픕니다. 20분간 이동해서 마누라님 집에 납품 완료했어요. 이동하면서 틀어졌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큰데 뭔지 모르겠지만 원통이 더 뻑뻑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뚜껑을 덮어주면 완성이죠.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길고양이들과의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이 캣휠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통합본과 함께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무려 2주나 고양이들에게 이 캣휠과 친해질 시간을 줬었는데 말이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대로 내다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그냥 두자니 자리를 엄청 차지하고 아무래도 고양이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봐야겠어요. 첫 번째 선수는 하얀색 페르시안인지 터키시 앙골라인지 모르겠는 이 아기 고양이, 나름 살살 돌려준다고 돌려주는데 말입니다. 이 녀석 입장에서는 바닥이 막 움직이는 게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나봐요. 몸을 있는 대로 움츠리다가 탈출해버립니다. 까만색 아기 고양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겁을 먹는 듯 하더니만 탈출합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라는 동물이 사냥할 때가 아니면 멍 때리거나 잠이나 자는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굴려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 같아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주의를 좀 끌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통을 강제로 돌려보려고 하면 여지없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마당에 기르는 개다리 나무를 좀 꺾어왔어요. 약간 움직여주긴 하는데 애초에 성인 고양이를 기준으로 제작한 캐틀이라 그런지 회전하는 임계점까지 안 와서 그런지 캐틀이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돌려줄라 치면 바로 움츠려들고 겁을 먹더라고요. 고양이가 최대한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게 개다리 나뭇잎을 흔들어대니까 아주 조금씩 움직입니다. 뭔가 된다 싶은 기분은 드는데 팔 아파요. 캐틀이라는 게 굳이 적응 훈련까지 시켜가면서 드러나야 하는 물건인가 하는 회의가 좀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금 아기 고양이는 캐틀을 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단순히 개다리 나뭇잎을 갖고 싶을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개다리 나뭇잎은 팔 아파서 포기하고 오뎅꼬치로 좀 더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이건 너무 잘 잡더라고요. 다시 개다리 나뭇잎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캐틀 바닥에 제가 티쿠릴라를 두껍게 발랐잖아요. 그게 나무를 보호해주긴 하는데 너무 미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캐틀이 돌지를 않고 고양이가 미끄러집니다. 이래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이 휠 바닥에 패브릭 같은 걸 깔아놓나봐요. 패브릭 깔판은 준비해뒀고 일단은 적응 훈련을 계속합니다. 고양이를 적응시키는 건지 나를 적응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역시 성인 고양이가 움직이니 벌컥 돌아버립니다. 근데 창밖에 나타난 개귀신이 산통을 다 깨버렸죠. 사모예드 백설입니다. 안 내려가? 백설! 고된 훈련에 지쳤나봐요. 저도 팔이 저릿저릿합니다. Okay, we back now. It's been a minute, foot is on the gas now. Ain't no limits, I swear I can never cap out. 3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해요. 고양이들에게 이건 캐틀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해먹일 뿐입니다. 주문한 패브릭이 도착했어요. 뒷면에 접착까지는 아니고 약간 미끄러지지 않도록 끈끈한 재질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폭이 너무 좁다는 거죠. 캐틀 중앙에만 발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떨어지지? 붙는 경우도 있어. 좀 시간 지나서. 근데 모르겠네. 우여곡절 끝에 패브릭을 싹 발라주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아기 고양이들도 휠을 무난히 돌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 양면 테이프로 이뤄낸 성과죠. 고양이 쿠키로 꼬드겨봤는데요. 쿠키로는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요. 사실 고양이는 값비싼 캣타워로 지진 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엉덩이나 지진이 나도록 두들겨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건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작년에 만들었던 캣터널 서랍장입니다. 사람은 서랍을 쓰고 고양이는 터널을 쓰는 저의 철학이 담긴 소소한 콘솔이죠. 사람이 볼 때는 캣휠이 좀 더 있어 보이고 좋을지 몰라도 고양이들은 이런 터널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널찍한 방바닥과 캣터널 그리고 간식이면 크게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몇 달 냅둬봤다가 정이 고양이들이 안 써주면 요크셔 테리어나 말티즈 같은 아주 작은 강아지 기르는 분에게 나눔해야겠네요. 저희는 사모예드와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 위주로 기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띄워줄 녀석이 마땅치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없이 알아봤는데 말입니다. 캣휠을 사고 나서 고양이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집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캣휠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덩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집에서는 들여놓기 부담스러운 가구에 속합니다. 덥석 구입하거나 만들지 마시고 먼저 펫카페 같은 곳을 방문하셔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캣휠을 좋아하는지 보신 뒤에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고양이 캔 두세 캔만 까주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캣휠이 다 뭔 소용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햇빛 잘 드는 곳에 놔두니 이렇게 해먹 대용으로라도 써주는군요. 벵갈같이 운동량이 유독 많은 고양이를 기르지 않는 이상 캣휠은 필수품도 아니고 사용 빈도도 정말 떨어지는 그냥 사치
사치품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잘 샀다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집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말이죠. 저의 결론은 그냥 집사의 욕심이 난 괴물 캐틸? 너무 많이 갔나? 좀 더 두고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웬만하면 캐틸은 사지 마시길 권하고 싶네요. 캐틸 판매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 올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